네, 글로벌 소식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픽업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참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죠?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최근에 외환시장은 역시 중국 뉴스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어떤 날은 환율이 갑자기 또 막 빠지더라고요. 네. 그때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선물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소식이 돌면서 환율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그 중국 관련 뉴스들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그 중국이 역내 환율과 역외 환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 8월 11일에 중국이 그 위안화 절하와 그리고 이제 고시 환율을 역내 환율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고시 환율이고요. 이게 이제 역외와 역내 환율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붙이려고 이번에 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 조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시장 환율과 그 역내 환율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2%까지 벌어지는 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좁혀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고시환율 기준 발표할 때 역내 환율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외 환율 기준으로 발표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에서. 근데 그 말은 결국 그러면 위안화 환율을 그 굉장히 많이 더 이제 약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내년 9월에 SDR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그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또 자본 유출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아서 이번에 선물한 규제 강화 또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고객의 선물한 포지션의 20%를 달러 유보금으로 인민은행에 1년 동안이나 유치를 해놓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이런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선물한 규제책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시에 안 그래도 좀 선물한 거래가 줄어드는 시기라서 어쨌든 효과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중국의 경기 여건과 뭐 투기적인 그런 거래자들이 역외 시장에서 계속 위안화 약세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고객들의 선물한 거래를 좀 줄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인민은행이 우리는 너무 약세로는 안 가져갈 거야 이런 의도로 이제 파악을 하면서 위안화가 조금 강세로 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뭐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저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선물한 규제를 제로 금리로 1년 동안이다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해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해지 비용이 더 들면은 사실 정말 투기적이지 않은 정말 이렇게 그냥 환율을 해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용이 더 드니까 사실 기업들은 오히려 해지를 더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더 환에 대한 리스크에 더 노출이 된다 이렇게 좀 봐서 실제로 이거는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책이긴 하지만 기업들은 더 손해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환율도 유연해서 SDR 바스켓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자본 유출도 막아야 되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좀 도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작년 고점 대비 한 3천억 달러 정도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너무 급해서 미국채를 몇 주 만에 1,000억 달러 팔았다 그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각국에 얼마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중국이 진짜 미국채를 팔았다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약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국 내에서의 자금 이탈과 외환 보유의 감소 이런 것들 좀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가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여파가 클 것 같아요. 일단 중국 환율이 약세로 돌았으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원화 약세 바로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네. 그게 뭐 나중에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외환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같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게 고시 환율을 뭐 약세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좀 시납으로 점진적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시장에 여파를 미칠 만큼 급진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가 좀 의아스럽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엔화가 약세 가는 기조라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도 좋으나 싫으나 일정 수준은 발에 맞춰 가는 또 같이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잘 주의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허재환 연구원님. 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보다 이제 QE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그 로렌스 이제 하버드대 교수하고 이제 레이 달리오 이제 브릿지워터 CEO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어피니언 리더이기도 하고 또 사실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사실은 연준의 최근에 어떤 그 고위급 인사들의 이제 언급이랑 약간 좀 엇갈리다 보니까 관심을 좀 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머스 교수의 주장은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장기 침체에 들어가 있고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예를 들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9월이든 12월이든 뭔가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되게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나와 있는 서머스 교수는 지난 3월부터 이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이 블로그에서 싸우는 것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외신에서. 근데 서머스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가고 있다. 이런 기조를 띠고 있고 또 벤 버냉키는 제니 옐런이랑 같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아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비 주체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쌍둥이 과잉 저축설을 내놓고 있다. 이런 기조를 피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소비 안 하고 저축하는 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비한. 왜냐하면 어차피 경제라는 게 개개의 개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경제인데 2008년, 2009년도에 워낙 힘든 상황을 변했다 보니까 지난번 이 시간 통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의 저축률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별로 늘지 않고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너무 아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시클리컬 스태그네이션, 뭐 이제 서머스의 좀 구조적인 저성장 상태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의 소비 행태가 조금 방어적으로 바뀐 건지에 대해서는 결단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 행태를 놓고 경제를 앞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개인적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서머스 교수님의 그 주장 가운데 상당히 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 양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 사실 기존의 어떤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머스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과잉 저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정말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이제 이 서머스 교수님의 주장은 미국이 2000년대부터 계속 이제 침체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2000년대가 침체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물론 중국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고 중국이 물론 좀 무리하게 성장을 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침체였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보면 로렌스 서머스 교수님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실은 보면 약간 좀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권한에 대해 이 정치적인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조정과 통화정책 또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이 이 중앙은행의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통해 중앙은행의 자율성에 정치적 개입이 강해진다면 위험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면요, 이 다른 중앙은행들의 강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을 펼 때 정치적인 사항은 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 부정적인 면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이런 중앙은행들의 재정 정책을 펼 때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좀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재정 정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이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주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재정을 더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를 들면 금리 정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파퓰리즘적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갓길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좀 균형 있게 중도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부정적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들은 내가 표를 찍은 사람이 아닌 위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나의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언급에 따라서 금융 자산들의 가격이 막 급변동하니까 사실은 좀 투자의 관점, 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앙은행의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과다하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네,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이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EC, IMF, ECB를 상대로 3대 악마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의 내적 결핍 상태를 만든 주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들이 진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채권자는 모든 채무자가 다 나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리스의 국민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리스라는 나라와 IMF, ECB를 봤을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인데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를 강압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뭐 일방적인 횡포를 놓는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들에게 돈을 댄 이 주인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각 은행들일 수도 있고 각 국가의 재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본다고 하면 또 주위에 돈을 대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하면 중앙은행들도 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개입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정치적이거나 어떤 그 국민들 간의 어떤 합의나 이게 공감대가 있으면은 사실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처럼 뭐 어떤 부의 불평등이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공감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런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누군가 이거는 누구가 결정을 하게 되면 누군가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또 다른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네. 이 기사 안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중앙은행들이 부의 재분배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몰려있는 기금들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재분배하고 있다고도 보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inequality라고 이 괴리, 네.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심한 여론, 뭐 피케티 교수라는 분까지 나와서 이 빈부의 격차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화두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를 다시 편중시킨 것이 아닌가. 돈이 네. 돈이야.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중앙은행 권한의 자율성을 없애고 좀 정치권이 회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냥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니까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FMC나 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냥 국무원에서 모여 하면 이제 모여서 네. 정책을 논의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무원에서 그러니까 리커창 총재가 주재하는 국무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통화 정책, 환율 정책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은행의 어떤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서방의 어떤 자본주의랑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사실 중국이 2008년 이전에는 이러한 어떤 그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책들이 나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중국이 그래도 13억의 인구를 가지면서도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됐었는데 이제 이게 덩치가 커지고 그다음에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의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위에서 어떤 정책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간의 주체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않죠.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손실이 나는 게 아닌지 이런 걸 따져보고 정책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하고도 좀 많이 달라진 점들이 좀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자율성을 없앤다거나 정치권을 회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문제는 똑같이 저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최근 BOE 마크 카니 총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입지가 흔들린다라면서 제가 정확한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자국 통화 정책의 주인인지 전 세계 요소에 휘둘리는 노예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조금 중앙은행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를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마크 카니 그 영란은행 총재 같은 경우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줄 알아서 돈을 풀었는데 네. 돈을 풀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 나라 중앙은행으로서의 통제력을 잃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중국도 봐야 되고 브라질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운시의 폭이 좁아지니까 내 고유 결정 권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고 결정해야 되니까 되게 피로감이 높아진 거에 대한 뭐 한탄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은 마크 카니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기 총재나 일렌 의장이나 강도의 차이지 아마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내 나라를 보고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썼을 때 저 나라는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뭐 노예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 네. 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은 결자해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집중 토크에서 다뤄봤듯이요. 이제는 우리나라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계화의 시장의 세계화 흐름이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외신을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생생한 소식들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